안녕하세요. 수시 전형 이해와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서울동신고등학교 김창훈입니다. 오늘은 수시 전형 지원에 앞서서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또 구체적으로 대학별 지원 전략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인해서 재학생들이 불리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입시에 있어서 졸업 연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졸업생들이 수능 역량에서 다소 앞서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수시 전형인 경우에 있어서는 졸업생들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졸업 연도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얼마만큼 자기 목표에 집중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입시 상황이 좀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이 원하는 길로 결국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뭔가 좀 어렵다, 복잡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일수록 목표로 하는 대학을 뚜렷하게 찾아보고 또 그 대학들을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입시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원 단계에서 아무래도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활용하는 전년도 입결 자료를 어떻게 살펴보고 또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같은 전형별로 여러 가지 요소들, 주의할 점들을 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성적대별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시 환경은 사실 좀 예년의 경우보다도 좀 복잡한 편입니다. 사실 입시 환경은 해마다 좀 복잡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서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원 변화라는, 지원 인원 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재학생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도 약 5만 명 감소했고요. 20년에 비해서 21학년도에도 역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학에 들어간 1학년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시험을 치려고 하는 반수생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역시 변화가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학년들은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처음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제 시험을 치는 세대입니다. 개정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런 취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인데요. 그 교육과정의 특성상 이수하는 과목의 그런 규모가 다소 달라질 수 있고 이수 과목의 규모가 달라짐에 따라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다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험생 감소, 재학생 규모 감소와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 이수로 인해서 우리 재학생들의 등급이 다소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등급이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모든 그 대학의 전형이나 모든 대학에 이런 것들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등급이 감소하니까 올해는 지난해 입시 결과에 비해서 0.2등급, 0.3등급 정도 이렇게 낮춰서 지원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률적인 적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아이들의 그런 그 선호도 대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전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규모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적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보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험생 감소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역시 수능 응시 인원이 감소에 따라서 수능 등급별 인원 수가 줄어들고 또 이렇게 인원 수가 줄어들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의 등급대별 인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인원이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대학의 정원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고 또 수능 최저의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 점에 있어서는 지원 단계에서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종합 전형에서 정성평가 부분에서 변화되는 것들이 올해 입시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3학년들이 학교 생활이 대면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시간, 또 활동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는 부분들이 축소되고 그런 이유로 해서 대학에서는 그러한 고3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어디까지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질지 예를 들어서 재수생과 재학생이 같이 평가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수생들은 지난해 3학년 1학기까지 알찬 학교 생활을 한 기록을 그대로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 3학년들은 아무래도 그 활동이 좀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의 부족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고3 재학생들은 상황을 고려해서 학생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 정도 어느 정도까지 일지를 정량적으로 나눠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겠죠. 두 번째는 올해 블라인드 평가가 처음 학생종합전형에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 학생종합전형에 적용되는 블라인드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큰 틀에 있어서 블라인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학생들에서 지우고 평가를 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방법들이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블라인드 평가에 있어서 재학생들은 출신 학교를 지금 학교 현장에서 다 삭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고등학교 내지는 무슨 시처럼 어떤 그 지원자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다 삭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졸업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졸업생들인 경우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는데요. 과연 그럼 재학생하고 졸업생들은 똑같은 선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면 대학이 지연됨에 따라서 재학생들의 역량은 아무래도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학생 종합전형 서류평가 단계에서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재학생들은 아무래도 뭔가 좀 불안하고 또 아무래도 뭔가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 종합전형 자체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 전형이다 보니까 사실 정량적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이 더욱 학생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 뭔가 좀 불확실한 그런 요소로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 수험생이 감소함에 따라서 등급대별 인원이 감소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인원이 줄어드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실시됐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모의 수능 평가, 흔히 말하는 육모평에서 국어 영역에서 그 인원 수를 전년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6월 모평에서 응시했던 수험생은 46만 명 정도요. 근데 올해는 39만 명이었습니다. 한눈에 7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7만 명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즉 1등급 4%, 2등급 11% 같은 이런 누적 등급별 인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줄어드는 요 사실을 가지고 등급대별로 몇 명이 줄어들까를 단순 숫자로 비교해봤습니다. 그럼 작년에 1등급 숫자는 18,000명, 올해는 15,000명. 4%. 왜냐하면 46만 명에 대한 4%, 7%, 12%를 적용시켜봤거든요. 그랬을 때는 1등급, 2등급 숫자가 전년에 비해서 2,800명, 4,900명, 또 3등급은 작년에 이 46만 명에 해당되는 12%를 5만 5천 명으로 봤을 때 올해 39만 명에 해당되는 12%를 4만 7천 명. 따라서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숫자는 어쨌든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실제 그 채점 결과로 나타난
관한 인원 비교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4%까지를 1등급, 그리고 그 아래 7%를 2등급, 그 아래 12%를 3등급이라고 하지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4%, 7%, 12%로 기계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윗단계에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 결과 보니까 1등급 인원은 지난해 19,000명, 올해 17,000명, 1,9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등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8,800명이 줄었고요. 그러면은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동점자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등급대별 인원의 축소 인원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1등급, 2등급 대 인원이 약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3등급 인원 다 합쳤을 때 16,000명에서 18,000명, 대략 16,000, 7,000명 정도 줄 수 있고 1등급 대 인원들은 7,000명, 10,000명 준다. 왜 1등급, 3등급을 이렇게 인원을 체크해보는 게 중요한가면요. 중상위권 대학, 중상위권 2, 3위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2등급 정도로 활용해서 2등급 2개, 2등급 3개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거든요. 의치한 같은 경우에서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중에서 3개합 4, 3개합 3 이런 식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중상위권 대학에서 활용되어지는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면은 1등급, 2등급 조금 아래로 내놓은 3등급 대. 그러니까 여기서 놓고 보면은 아마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등급, 2등급 대 인원이 국어 영역만 예를 들어 봤을 때 약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대학의 정원은 작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난해와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런데 대학의 모집 인원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우리 수험생들의 이런 수능 최저 충족률이 떨어지는 사례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수시에서 이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수시 지원에 앞서서 단순하게 그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 준비에만 초점 맞출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이렇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전체 응시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아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 준비를 제대로 준비 안 한다면은 대학별 고사 또 대학별 서류에 의해서 불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원에 앞서서 이 여름에 이제 각 고등학교에서 다 방학을 했겠습니다만 이 방학, 짧은 방학 2주, 3주 되는 방학에 꼭 이런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 반드시 선행되고 그 다음에 대학별 서류 준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들을요 전형별로 지난 3년간의 경쟁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크게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 이외에 실기 위주 전형이 있긴 합니다만은 실기 위주 전형 그렇게 그 모집 인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우리 재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의 흐름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 좀 복잡한 듯합니다만요. 색깔별로 빨간색은 지난 2019학년도 그리고 파란색은 2020학년도 즉 지난해와 그 전년도 요 2년간의 경쟁률의 변화를 선호도 대학별로 묶어서 보면 어떤 흐름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료를 마련해봤습니다. 최상위권 선호도가 가장 높은 최상위권 7개 대학 그 아래 11개 대학 15개 이렇게 선호도별로 묶어서 봤을 때요. 이 그래프에서 색깔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 그 서울 시내에 있는 20개 대학, 25개 대학 이쪽 라인의 대학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진 게 보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쪽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수험생의 감소함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다소 하락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3년치 경쟁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쟁률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조금 이 등락폭이 좀 선호도 대학별로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은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네라는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역시 이렇게 선호도 대학별로 묶어서 지난 3년간의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 앞에 잠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경쟁률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이런 대학군이 있고요. 경쟁률이 다소 낮은 대학군이 있긴 합니다만 그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의 변화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다. 즉 경쟁률의 그 높고 낮음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경쟁률 변화 자체는 크지 않다. 이 얘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하는 친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목표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성이 강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공 적합성 등의 어떤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아도 결과로 나타난 등급 내지는 수능 최종의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경쟁률을 확인하면서 눈치 경쟁하는 사례가 많지만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런 경향성들이 다소 낮은,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오랫동안 준비한 친구들이 소신껏 지원하는 경향들이 조금 더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대, 동대, 서울에 있는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라인의 15개 대학의 그 경쟁률이 다소 높은 게 보이고요. 여대, 서울 시내에 있는 여대 쪽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확 떨어진 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모든 여대가 경쟁률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서울여대 한 대학만 유독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았다가 경쟁률이 내려간 이런 추세고요. 전체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렇게 경쟁률의 변화가 심하지 않다. 이런 점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경쟁률 변화를 비교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찾아가야 됩니다. 서울 시내에서 11개 대학이라고 한다면 중앙대, 경희대, 의대, 시립대, 서울시립대 이런 쪽 대학을 흔히 묶어서 11개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대학에서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경쟁률이 다소 상승한 모습이 보이지만 이쪽 11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가 지역 거점 국립대까지도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대폭 하락한 것이 보입니다. 이 현상은 제 생각에는 수험생 감소와 연결지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까지는 수시 전형 집중 비율이 높습니다. 수시 전형 모집 인원의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재학생들이 수시 전형 쪽에 집중하는 비중이 크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이 줄어드는 상태 속에서 수시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시에 실제 지원 가능한 학생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의 경쟁률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하락한 현상들이 아마도 올해도 역시 이런 현상들은 같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지금 저는 수시 전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정시 전형까지 연계시켜 생각해 본다면 정시 전형은 경쟁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정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숫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역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걸로 예상한다면 수시 전형과 더불어서 정시 전형으로 같이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적이 중위권 아래로 내려올수록 수능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수시에서 어떻게 꼭 합격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대학별 서류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 준비하고 이런 수시 전형 준비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위권에서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올해는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수능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전략이 오히려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시나 정시나 이 바깥선의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수시 6번의 기회, 정시 3번의 기회 이렇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지만은 여러 군데 복수 합격하더라도 등록해서 다닐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수시 전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시에 집중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3년간의 이런 경쟁력 흐름을 놓고 보면은 정시까지도 준비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올해 불확실한 수시 환경을 고려한다면은 어떤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쟁률 변화가 그렇게 크게, 물론 대학별로 또 모집 단위별로 들어가면 당연히 경쟁률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큰 틀에서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역시 경쟁률 변화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을 고려한다면은 소신껏, 즉 일단 수시 6번의 기회 중에서 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소 3개, 4개 정도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한 대로 소신껏 지원하는 전략 대신에 나머지 2개 내지 3개의 그런 전략 지원 기회를 다소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전략, 또 정량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를 예상하기가 다소 쉬운 이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지는 그 학생 교과전형,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이런 교과전형에 최소 1~2개 정도 지원한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고 싶은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이 학생 교과전형으로 갈 수 있는, 또 합격을 예상하기 쉬운 이런 전형에 지원하는 전략, 즉 지원 레인지를 넓히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전형 규모는 역시 올해까지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은 정시에 모집이나 정시 경쟁률이 낮아지는 이런 경향성들을 보면서 정시까지도 같이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시 전형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준비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까지 염두에 두고 지원하는, 그래서 끝까지 정시까지 준비하는, 수능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이 친구들이 결국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이런 입시 수시 상황일수록 준비한 대로 소식과 지원하되 좀 더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시 지원 단계에서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당연히 활용하는 사례 당연히 필요하죠. 첫 번째는 경쟁률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 대학별로 발표되는 내지는 표본 입결 자료를 통해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의 합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입결 자료를 살펴볼 때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쟁률은 전년도에 몇 대 1이었다라고 한 단순 경쟁률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학교 간의 그런 경쟁률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되고요. 또 경쟁률은 전년도 것뿐만 아니라 3년치 경쟁률의 흐름의 변화를 같이 짚어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되게 복잡해 보이죠. 선생님 설명드릴게요.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빨간색은 2019년 그리고 파란색은 2020학년도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울에 있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 순서대로 서울에 소재한 약 20개 정도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을 지난 3년치를 비교해봤습니다. 복잡하죠. 이게 복잡하게 맞습니다. 즉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경쟁률이 오르내림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대체적으로 경쟁률은 약 10대1 정도, 대략 평균 한 10대1 정도 되는 경쟁률인데요.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홍익대, 숭실대 요 대학들은 3년간의 경쟁률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경쟁률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3년간의 경쟁률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 대학들은 올해도 경쟁률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즉 경쟁률이 높았던 중앙대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높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던 숭실대는 아마도 경쟁률이 그렇게 더 높아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경쟁률이 높고 그러니까 경쟁률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대학들을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추정 가능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에서 4% 추천 전형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지원자 풀의 한계가 있죠. 또 한양대는 거의 최상위권 대학이긴 하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률이 당연히 높다라는 인식이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퍼져 있고 또 실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역시 지원자 풀이 확대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중앙대는 수능 최저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중앙대가 차지하는 위치가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안전장치로 지원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여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고요. 숭실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영어가 수능 최저의 기준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국어수학 국어수학 탐구 중에서 두 개 영역 합 7등급 이런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면서 역시 지원자 풀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은요, 이 대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학들 경쟁률이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흔히 우리 놀이기구에서 타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림이 심한 것이 이게 수시전형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경쟁률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쉽게 나타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색깔별로 전년도 그리고 3년째 결과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현상들이 보이죠. 그럼 이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경쟁률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년도 합격 점수도 중요하지만은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당연히 합격수도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교과 전형에서는 이런 경쟁률의 변화도 살펴봐야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신문서 침대 같은 이런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 경쟁률이 있는 대학들, 이거는 대학들에 따라서 특성이 보인다. 즉, 가고 싶은 대학을 그냥 지원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대학을 지원하기 앞서서 이런 경향성도 살펴보는, 즉 경쟁률이 높고 낮아짐이 심한 경우도 있고 경쟁률의 변화가 크지 않은 대학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처럼 그렇게 경쟁률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데요. 대학에 따라서 경쟁률이 전통적으로 높은 대학, 즉 선호도가 높은 대학과 선호도가 다소 낮은 대학이 구별돼요.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대학별로 경쟁률 변화가 다소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화여대와 홍익대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화여대와 홍익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측면도 살펴봐야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건국대와 동국대의 경쟁률은요, 지난 3년간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약 20개 대학, 중상위권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은 12, 3대1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건국대와 동국대는 거의 20대 경쟁률이 나오죠. 이거는 이따가 또 다른 표를 통해서 왜 건국대, 동국대 몰릴까? 요거는 먼저 말씀드리면요. 건국대 위쪽의 대학과 건국대 아래쪽 대학에서 즉 상위권 대학에 지원한 친구들이 내려 쓰는 요 지점, 또 중하위권에서 올려 쓰는 지점, 즉 위와 아래가 서로 만나는 지점의 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학은 해마다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국대나 동국대 지원하는 경우는 조금 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서울여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27대1까지 간 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경계 심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경쟁률이 하락한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대학 간의 경쟁률 변화가 심한, 즉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 변화가 심한 경우는 중위권 대학에서는 그런 변화 현상이 있습니다만요. 그러나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경쟁률이 높은 대학, 경쟁률이 낮은 대학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별로 경쟁률의 흐름 변화를 살펴보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쟁률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죠. 경쟁률이 높으면은 합격선이, 즉 합격 커트라인이 어떻게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경쟁률을 보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경쟁률을 살펴보는 이유는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라고 하는 합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쟁률을 보죠. 그러면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이 당연히 선호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음에 따라서 합격선도 높아질까요?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인 다빈치 전형에 지원했던 이무개 모집단의 경쟁률을 3년치를 비교해보면요, 특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뭔가 이런 선이 그어질 수 있어요. 즉 3년간의 평균 경쟁률을 놓고 보면 맨 왼쪽에 있는 학과들은 계속해서 경쟁률이 높은 학과입니다. 또 맨 오른쪽에 있는 도시계획, 부동산, 경제학,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이런 데 보시면 경쟁률이 3년 내내 낮았어요. 그러면은 물론 뭐 다른 모든 대학이 이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요 비슷한 어깨 높이가 비슷한 몇 개 대학을 같이 비교해 봤는데 이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즉 3년간의 경쟁률을 놓고 보면 경쟁률이 높은 학과가 있고 모집 단위가 있고 경쟁률이 낮은 모집 단위가 있다. 그런데 경쟁률이 높다라고 해서 선호도가 반드시 높은 건 아니고 경쟁률이 낮다라고 해서 선호도가 낮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맨 오른쪽에 있는 글로벌 금융 경제학부, 여기는 합격선도 상대적으로 높은 학과입니다. 즉 선호도가 높아요. 그런데도 경쟁률이 낮습니다. 또 맨 왼쪽으로 갔을 때 심리학과나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특히 여학생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합격선도 높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회학과, 정치국제학과, 내지는 국어국문학과 이런 모집단위들은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모집단위 내지는 합격선이 그렇게 높은 모집단위는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경쟁률을 두고 봤을 때 정리하면요, 인문계 모집단위인 경우는 선호도에 따라서 이런 선호도와 경쟁률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즉 이쪽 경제학부나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만은 여기는 경쟁률이 이런 경우가 낮아요.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도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보입니다. 서울대도 경제학부나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 자체는 낮아요. 그래서 합격선은 높습니다. 즉 이무개 모집단위의 경우는 눈치 싸움이 다소 심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선호도는 높기는 하지만은 경쟁률이 다소 낮은 사. 그래서 경쟁률을 기계적으로 경쟁률이 낮으니까 지원해도 합격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계 모집 단위는 선호도와 경쟁률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눈치 싸움하는 지원 사례가 상당히 된다라고 하고요. 이번엔 자연계 모집 단위입니다. 역시 중앙대 다빈치 전형의 자연계 모집 단위인 경우도 선호도가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모집 단위와 경쟁률이 낮은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인문계열과 달리 자연계열은 경쟁률과 선호도가 상당히 일치하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생명과학, 화학신소재, 화학, 융합공학부, 기계공학부 이런 쪽보다 선호도가 높아요. 반면에 건설, 도시, 건축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집단위들은 경쟁률이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 중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연계열인 경우는 경쟁률과 선호도가 상당히 관계가 높은 것이 보입니다. 즉 자연계 모집단위 친구들은 눈치 싸움이 아니라 소신껏 준비한 대로 소신껏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과 선호도의 이런 관계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떨까요? 잠깐 다시 돌아가보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역시 오랫동안 준비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연계 모집단인 경우는 소신껏 지원하는 그 비율이 높고 인문계에는 다소 그런 눈치 경쟁이 다소 보이기는 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이런 관계성, 어떤 상관관계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프 자체가 되게 복잡하죠. 즉 파란색이 2019학년도 빨간색이 2019학년도, 파란색이 2020학년도 경쟁률 보면요. 해마다 경쟁률이
전년도에 높았던 경쟁률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경쟁률은 높아지고, 즉 선호도에 따른 지원 전략보다는 전년도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는 경향성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입시 결과 자료를 볼 때 전년도에 이 정도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지원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지원하기 앞서서 경쟁률의 변화 흐름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경쟁률의 롤러코스터 현상이 상당히 심하고 또 눈치 경쟁이 상당히 극심하다. 그러니까 전년도 입결을 제대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계, 학생부 교과 전형에 역시 자연계 모집 단위를 살펴보면요. 인문계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자연계인 경우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런 전년도 경쟁률이 높았을 때 낮아지고 낮았을 때 높아지는 이런 경쟁률의 롤러코스터 현상 이런 것들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의 그런 흐름 변화에 따라서 변화 흐름을 이해하면서 합격자 등급을 이해하는 것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대학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발표할지 꼭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합격자 평균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내지는 친절하게 합격자 상위 75%.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10명을 뽑았을 때 5등, 6등 되는 정도 학생들의 성적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7등, 8등 되는 정도의 아이들의 성적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 무다구들한 점수가 몇 점이냐를 알고 싶겠지만 그런 것에 궁금해 하겠지만요. 사실 전년도 문답부들한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위 20%, 30%는요. 이런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별이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허트라인은 살펴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략 전년도 75% 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선생님 생각에는 평균 성적은 레지가 너무 넓고요. 75% 정도 성적을 살펴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대학마다 발표 기준이 다르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어떤 이 기결과를 보실 때는 이게 뭘 기준인가? 평균 기준일지 75% 기준일지 그럼 이게 왜 평균과 75%가 중요하냐면요. 합격자 평균 점수가 예를 들어서 2.5등급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2.5등급 정도면 합격자 평균이긴 한데 그런데 중간 정도 성적으로 합격하는 것도 기쁨이겠습니다만은 거의 끝자락으로 즉 갈 수 있는 최상 가장 높은 쪽의 대학의 가장 아래쪽 점수로 들어간다면 흔히 말하는 문답고 들어가는 점수라고 한다면 기쁨이 가장 큰 전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평균보다는 최소 75% 내지는 80% 정도 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럴 때 바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표준 편차까지 대학에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근데 입결 자료를 보면은 평균보다 편차가 약 0.23등급에서 0.5등급 차이 나는 게 대학별 전형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평균인지 75%인지 살펴보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아예 등록자 평균 친절하게. 그럼 합격자와 등록자의 차이는 뭘까요? 복수 합격한 아이들의 성적은 당연히 등록한 아이들의 성적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 수험생한테 지원단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바로 실질적으로 중복 합격자 빼고 추가 합격 기회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면 합격하겠느냐? 바로 등록자 평균 가장 가까이 등록자 아이들의 수험생들의 75% 성적이 이 정도입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가장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데요. 합격자 평균을 발표한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일부 대학은요, 최초 합격자를 성적을 가지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성적이 가장 높겠죠.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 성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합격자 평균이 높고 등록자 평균이 그 다음으로 가장 실질적인 점수가 될 텐데요. 발표하는 자료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꼭 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환산 점수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산점수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런 그 입결 자료를 보시면은 그러면 평균보다 대략 몇 등급 정도면은 지원 가능할까요? 이런 요것을 몇 등급 아래로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대략 편차가 어느 정도 돼요. 평균이 2.0이면은 편차는 어느 정도 돼요. 왜냐하면 수학에서 정규 분포에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요 구간 내에 그 집단의 한 70% 정도가 있다라고 보통 통계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평균의 편차를 더하고 뺀 요 구간 내에 들다면은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인 경우 상위권에서는 그 편차가 0.1에서 0.5 정도. 그러니까 합격자 성적 평균이 1.8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자료를 봤다면은 그러면은 거기보다 0.2, 0.5등급 정도 낮아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8 합격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은 한 2등급까지는 지원할 거고요. 그냥 질러보는 성적대라고 한다면은 그보다 0.5등급 정도 낮춰도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입학자 발표 자료의 편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추정해 봐야 되고요. 중하위권은 당연히 편차가 커질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인 경우는 합격자 발표 평균보다 0.5등급에서 한 등급 정도, 1등급 정도가 낮아도 지원해서 합격하는 사례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격자 성적을 이야기하는 거, 최근에 우리 선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워낙 이런 성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서 만든 어디가라는 사이트에는요, 서울시내 15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성적이 발표됐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전통적으로 합격자 성적을 발표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합격자 평균과 75% 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들어가셔갖고 대학별 자료에서 전년도 입결 자료를 살펴보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는 평균과 75%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낮아도 될까요는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담임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셔갖고 평균이 그렇긴 하지만은 대략 편차가 이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상위권 대학은 0.12등급, 중위권 대학은 0.5등급,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는 한 등급 정도의 차이도 극복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런 사례는 좀 특별한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수시 6번의 기회 중에서 선생님 생각에는 수시 6번의 기회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최소 전년도 합격자의 한 70% 선내에는 드는 게 그나마 합격 가능성을 좀 점칠 수 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등급 이외에 서류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즉 교과 등급을 포함한 학교 생활에서 있었던 다양한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만으로 어떤 몇 등급을 합격 가능하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런 설명은 사실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려면 어느 정도 돼요? 라는 이런 지원 참고 자료로 봤을 때는 거기는 작년에 6.23등급, 한 2.23등급 됐어. 그러면 그래도 저는 비교과가 비교적 괜찮으니까요. 전년도 합격자들 기준으로 보면 0.5등급 정도 성적이 좀 낮긴 하지만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이런 전략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입결 자료 활용은 딱 이 점수면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이거보다 성적이 더 좋아도 불합격한 사례 있습니다. 즉 제가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멋있다니 보면은 2등급은 합격했는데 1.5는 불합격하고요. 이런 사례 많습니다. 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고 이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과 등급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의 활동, 모습을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하지만 참고자료가 된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이 편차가 작습니다. 즉 합격자 평균, 합격자 75% 선 이거는 상당히 편차가 작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좀 더 참고점으로 살필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학생부 교과전형은 평균을 기준으로 한
표준 편차는 작은 편이긴 하지만은 근데 75% 이하, 즉 10명 모집하는데 평균에서 6등, 7등 되는, 즉 평균에서 60%, 70% 되는 성적의 편차는 작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능 최종의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인 경우에 있어서는 75% 아래쪽, 그러니까 10명 기준으로 봤을 때 모집인원 10명인데 중간 되는 아이나 6등, 7등 되는 아이까지는 성적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8등, 9등 되는 아이들, 즉 75% 이하인 경우는 합격선이 확 내려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왜요? 수능 최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능 최종의 경쟁률이 첫째 낮은데 수능 최종의 기준이 높아서 충족자 숫자가 적다면은 내신 성적이 낮아도 수능 최종 기준을 통과했으면 합격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따 또 다른 자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학생 교과 전형은 전략적으로 수능 최종의 기준이 높은 전형이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이 합격선보다 다소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사례는 종종 있으니까요. 6번 중에 한 번을 바로 이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 합격자 평균과 내지는 합격자 75% 선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즉 평균에서 75% 정도까지 이런 벌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학 발표 자료가 아니라 표본 입결 자료입니다. 즉 합격하는 아이들의 표본 전체가 아니라 표본 자료를 통해서 추정해 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경희대 네오레네상스 전형의 몇몇 모집 단위의 여기입니다. 합격자 평균이 2.4등급인데 편차가 0.9등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한 10개 되는 학과의 합격선이 한 2등급 중반대가 되는데 이 모집 단위들 중에서는 이 모집 단위들이 이 모집 단위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2.4등급이 아니라 한 등급 정도 낮아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보면은 합격자 평균이 2.3인데 편차가 0.7이라고 한다면은 3.23 정도 되는 아이들도 합격한 애들이 있어. 어디에? 한 70% 선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75% 합격선을 찾아보니까 2.8까지 됩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평균을 보고 그 평균에 비해서 몇 등급 정도가 좀 낮아도 합격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0.2등급에서 0.45등급 정도는 충분히 같이 봐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보니까 편차가 1 정도 되네요. 이번엔 건국대 사례입니다. 건국대 인문계 모집단위 전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여기에 합격자 평균이 2.8이었는데 편차가 0.9라고 한다면은 합격자 평균은 요게 대학 입학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면 편차는 그보다 한 등급 정도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국대는 합격자들은 2등급 중반 후반대지만은 실제 지원 가능권으로 따져본다면은 3등급 초반 중반까지도 가능하네요. 물론 여기서 75% 선이 3등급이라고 해서 3등급 넘으면 안 된다.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은 2등급 후반대. 그런데 지원 가능권은 3등급 초반도 충분히 합격 가능권을 들 수 있고 지원자로 따진다면 3등급 중반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합격자 입학 성적을 참고로 해서 올해 지원할 때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렇게 참고하는 겁니다. 이번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국민대 사례 같은 경우요. 앞에 건국대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 합격자 성적 2등급 후반대인데요. 합격선이 편차가 다소 낮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죠. 건국대나 국민대나 합격자 성적은 평균 2등급 후반대 그리고 75% 합격선은 3등급 초반 정도. 그러니까 건대 사실 정시 전형에서는 건국대에 비해서 국민대는 사실 합격선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시에서는요. 내신 등급만으로 건국대가 높고 국민대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룹별로 지원 전략 세우는 거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합격자 평균과 75% 선을 추정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편차는 상대적으로 커요. 0.5등급, 3등급 정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어떨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중앙대 사례 보면요. 사실 중앙대는 워낙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데다가 극상층 학생들이 모이죠. 학교
합격자 1.5등급. 사실 1.5등급하고 교과 전형으로 중앙대 가기는 아깝지 않을까요? 이성적이면 당연히 서울대, 연대, 고대 다 합격하고 남을 수 있는 성적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6번의 기회 중에서 하나의 전형으로 중앙대 교과를 안전장치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아서 실제 학생부 중앙대 학생 교과 전형은요 충원율이 높아요. 즉 이 전형은 복수 합격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중앙대 위쪽에 나간다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이런 쪽에 지원했던 친구들이 여기까지 지원하면서 복수 합격하고 실제 그 등록자 성적은 낮아지겠습니다만 합격자 성적을 놓고 보면요 이 그 중앙대 교과 전형은 합격자 평균에 비해서 편차가 아주 작죠.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합격자 성적이 촘촘합니다. 그런데 이 75% 아래쪽 내려가면은 성적이 확 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따 보십시오. 서울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 그 합격자 평균에 대한 편차가 크진 않다. 즉 교과 전형은 합격자들의 성적대가 촘촘하다. 그러나 학생부 교과 전형 어딜 봐야 돼요? 이쪽 75% 아래쪽. 즉 하위 20% 30% 성적대가 어떻게 될까는 이 교과 전형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경우는 하위 성적대가 훅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편차는 상대적으로 작고요. 근데 수능 최저 기준 적용되는 경우에 75% 이하 합격자는 낮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있죠. 질러본다. 한번 그 질러본다는 표현할 때 질러본다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를 질러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수능 최저기 높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이 2.5등급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수능 최저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를 쓰면은 경우에 따라서 추가 합격 사례가 있어. 질러본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대학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에는요 일반계 고등학교 이외에 자사고나 특목고의 자료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친절하게 서울 시립대학이 발표를 했어요. 이거 발표하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례를 보면요 경제학부 30명 모집했는데 일반고 합격자들은 그 합격자 평균이 2.0, 자사고 출신은 2.6, 특목고는 4.6. 사실 이렇게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서 결국 뭐 학교평가나 자사고 우대하나 특목고 우대하는데 지원 단계에서는 차라리 이런 자료를 제시해주는 대학이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 그냥 평균 내서 그래서 경제학부 지원하는데요 이거 평균 내보십시오. 그럼 3등급이 넘겠죠. 그러면 시립대 경제학부 3등급 넘어도 합격해요 라는 자료 믿고 지원하면 일반대는 다 떨어지죠.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자사 등록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라고 하는 걸 감안한다면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이 대학의 자사 등록과 애들이 많이 지원합니까? 라는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즉 학교 유형별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경희대 자료인데요. 이거 대학 발표 자료 그대로 믿고 지원한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대표적인 학생 종합 전형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수학과 합격자 평균이라고 딱 뽑아봤어요. 합격자 평균 3.1. 그럼 합격자 평균이 3.1이면은 최소 4등급도 지원 가능하겠죠. 화학과 보십시오. 합격자 평균 3.9. 합격자 평균 3.9면은 4등급이 아니라 5등급도 지원하는데 우리 그 학부모님들 그 자녀분이 있는 학교에 경희대에 4등급, 5등급짜리가 지원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나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단연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게 공대가 아니에요. 공대는 수원 국제캠퍼스 수원에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수학, 물리, 화학과에 내신 4, 5등급이 지원해서 합격했다라는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절대 없습니다. 일반고는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대학 입학처를 믿고 지원했다가는 다 떨어지죠. 친절하게 3포더라고 성적 분포까지 그려오는데 이걸 놓고 보시면 이게 뭐예요? 3등급 중반 후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5등급, 6등급 대가 경희대 합격하냐고요? 일반고 절대 아닙니다.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은 일반계고 합격자들의 사례를 모아서 그 사례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대교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 살펴보니까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수학과의 합격자 평균이 1.9, 화학과 2.6. 즉 평균이 2점이니까 물론 2점 중반까지는 일반고도 지원해서 합격 사례 있겠죠.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아까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중상위권대학의 평균에 비해서 한 0.5등급 정도 편차가 있으니까 합격자 평균이 2점대라고 한다, 2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반계에서는 2.5등급까지도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3.5까지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 아마도 전국단위 자사하거나 특목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일반고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배경적 지식, 배경을 살피지 않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 그대로 믿고 지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보시고요. 그러면은 특목고 출신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갈까요? 근데 대학에서 이 자료를 다 공개를 안 합니다. 유감스럽게도요. 어떤 거 공개하냐면요.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고 또 어떻게 그 재학생들을 어떤 과목을 가지고 어떤 운영할지 대학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을 보여주는 게 대학 알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대학 알림위에서 전년도 합격자의 자사특목고 비율을 따로 하나하나 추출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문제가 합격자들 중에서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얼마나 돼요가 아니라 등록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자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대 2,448명 선발했는데요. 그 중에서 과거 영재고 아이들 23명이었습니다. 믿기십니까? 안 믿기죠. 왜? 고대에서 자사특목고 애들 얘네 이거밖에 안 뽑았다고요? 훨씬 많이 뽑았겠죠. 그런데 등록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시면은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자사특목고가 그렇게 뭐 무서울까요? 이거는 등록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사특목고 아이들이 많이 아이들 많이 선발한다. 서울대 빼고 서강대, 중대, 연대, 성대, 한대, 신입대, 고대까지 특히 이따 자료 보여드릴게요. 중앙대 지원은 중앙대나 경희대나 이런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경쟁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중앙대 다빈치, 한국영인재 그리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이런 전형에 지원자들이 많은데요. 지원자들을 꼭 보셔야 되는데 다른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연계 쪽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희대 이런 대학들이고요. 이번에는 인문계 지원하는 경우에 특목고 아이들 이때 자연계는요. 특목고 아이들이 과거 영재고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영재고 출신들이 서강대 77명 그런데 인문에서는 특목고 190명 이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자연계는 특목고라고 해봤자 과거 영재고 숫자 별로 안 됩니다. 대신 여기는 특목고는 아니어도 과학 중점학교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인문은요. 외고가 많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외고는 사립외고고요. 학업 역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역에 있는 외고들은 대체적으로 공립외고입니다. 공립외고의 학업 역량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다소 떨어지는 아이들이긴 하지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그 활동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같은 특목고라고 하더라도 자연계 특목고의 합격자는 적은데 이 인문계 특목고는 많습니다. 밑에 동국대 보시면은 동국대 1363명 중에 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등록자 기준입니다. 실제 입학처에서 발표한 자를 보면요. 영문과 합격자의 등록자 말고 합격자의 반이 특목고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쪽 대학 중에서는 선생님 생각에 요 대학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앙대 그리고 숙명여대 외대의 특목고 아이들 외대의 외고 아이들이 많이 가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숙명여대 그러니까 인문계 숙명여대 지원하는 경우 의외로 특목고 아이들 중에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얘네들 내신 성적이 좀 낮게 나와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한 2등급 선에서 합격이다 그러면 얘네들의 합격선은요
3등급 중반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대학의 입결 자료를 볼 때는 혹시 이거 외고해야 될 거 아닐까? 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럴 때 이런 대학들도 참고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대학마다 이런 비율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참고 자료로서 몇 년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은 전통적으로 학생들의 합격선이 높은 대학이 있고 낮은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격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학생 종합전형에서 합격자 내신 성적이 높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이 포함되긴 하지만은 일단 지원 단계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서류가 그 정도 되면 돼요라는 담임선생님께서 전년도 지원했을 때 한 중간 정도 되는 성적 비교과군요 라는 즉 비교과 수준이 지원자는 평균 정도 된다고 전제했을 때는 당연히 내신 성적을 가지고 참고 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보시면요 건국대를 예를 들어보니까요 이 비교과 점수 빼고 서류평가 점수 빼고 그냥 합격자를 내신 성적 순으로 이렇게 모집 단위를 나열해 봤더니요. 정치, 외교, 국어, 국문, 영어, 교육, 미디어, 문화 콘텐츠 이런 데가 2019년에 합격선이 가장 높았던 데입니다. 근데 2020년대도 정치, 외교, 영어, 미디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아래쪽에 반면에 요거는 선호도가 좀 낮아서 합격선이 합격자의 서류 점수 빼고 내신 성적만 봤을 때 합격수를 보니까요 이쪽 중어, 부동산, 그 다음에 1억, 글로벌 비즈니스 이런 것이 2019년에 조금 낮았던 모집단인데 여기도 2020년에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물어보시냐면요 대학 입학처나 아니면은 교육청이나 이렇게 자료 중에서 딱 전년도 1년 정도만 보지 마시고요. 2년 정도 같이 보세요. 그러면은 2년 전에 경쟁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2년 전에 합격선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학과를 놓고 보면은 여기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네. 그러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모집단인 경우는 계속해서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경우는 수시 6번의 기회를 어떻게 했을까 막 머리 싸맬 때 하나 정도는 조금 낮춰 쓰고 싶어, 꼭 합격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런 것까지 살펴보고요. 올해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를 몇 년치 보니까 여기 계속해서 합격선이 낮네 라고 한다. 그럼 두 번째는 학생 종합전형인데 그렇게 학과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중위권대학에서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그 모집단에 대한 준비도를 더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학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문과학, 사회과학, 상경계열, 자연계는 자연과 공학계열 이렇게 크게 나눌 때 계열에 따라서 요구하는 역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이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 정치 외교학과 간다. 아니 고등학교도 정치 외교학과 가기 위해서 외교부 가서 뭐하고 북행스당 가서 뭐하고 이래야지 정치 외교학과 전공 적합성 갖추나요? 절대 아닙니다.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과 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은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 쌍박질하는 거 본 경험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 즉 왜요? 정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얼마만큼 가져왔느냐. 근데 관심은 어떻게 할까요? 독서 쪽에 있어요. 또는 사회교과 쪽에서 관심. 그 다음에 동아리 토론에서 당연히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얼마만큼 가져왔고 또 그것들을 관심받는 과정 속에서 독서를 통해서 얼마나 깊이 있고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져왔느냐.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원서 일단 우리 책을 우리말로 된 글을 읽고 요약할 수 있는 즉 읽고 쓰는 능력 외국어를 읽고 정리하는 역량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정치 외교학과를 포함한 사회과학에서는요 어쨌든 어떤 현상을 가지고 그거를 쭉 나열해서 그것의 특징을 분석해내는 이런 수리적인 역량도 필요하죠. 그럼 수학의 인문에서 그냥 국어, 사회 그 다음에 동안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 외교학을 예를 들자면 일단은 풍부한 독서력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어떤 현상을 냉철한 각도로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국어, 독해 역량, 영어, 독해 역량, 수학이 결국 똑같아요. 결국 문과 쪽에서는 읽고 쓰는 역량이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분석할 수 있는 통계,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역량, 이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게 되면 전공이 어떤 전공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전공과 관련된 이런 활동이 아니라 역량이 기본적으로 모집단위가 비슷하는 거죠.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과들은 일단 물리화학 베이스 수학이면 됩니다. 거기에 기계 동아리 꼭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자연과학에 대한 공학에 대한 관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모집 단위를 비교해 보면서 여기는 선호도가 좀 낮을 수도 있는데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지원 단계에서 바꿔서 지원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동국대도 유사합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도 2년치를 놓고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선호도가 높아서 합격선이 높은 대학과 선호도가 조금 다소 낮아서 합격선이 낮은 대학이 있다. 즉 어떤 대학을 가고자 딱 정했으면요, 이렇게 모집 단위를 골라서 지원 단계에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과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요, 여기 국민대 사례인데 이 학과들은 계속해서 선호도가 높았고 이 학과들은 계속해서 선호도가 낮았습니다. 합격선이 낮았습니다. 즉 이렇게 학생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2년치의 자료를 놓고 보면은 합격선이 높은 학과, 낮은 학과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 지어서 유사한 모집 단위 때 경쟁률과 합격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발표 자료인데요. 생물학과 예를 들어보십시오. 생물학과 2019년에 경쟁률이 무려 41대1, 41.6대1. 엄청 무시무시한 경쟁률인 거예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저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 되는 겁니다. 2020년에는 다소 떨어져 31대1. 반면에 식물환경 신소재학과는 비슷합니다. 생물학과나 식물환경 신소재학과나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본다면요. 근데 식물환경 신소재학과는요, 2019년에 경쟁률 21.9대1. 거의 반 정도. 그러니까 50% 수준, 70% 수준입니다. 합격선 이쪽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생물학과 2020년 합격자 평균 1.8, 2.9. 한두 분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경희대 꼭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생명과학을 관심이 있어서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라고 하더라도 생물학과 대신에 이런 쪽에 눈을 돌린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죠. 참고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이 학과들, 모집단위들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왜요? 친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 이런 것들은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곡에 워낙 이과 쪽에서 대표적인 공학들이죠. 인문으로 따지면 경영, 경제, 사회 이렇게 뭔가 친숙한 학과들. 근데요, 경영학과라고 하더라도 경영학과 말고 기술 경영도 있고요, 경영 정보도 있고요, 경영 통계 이런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즉 경영과 비슷한 모집단들이 많은데 그런 모집단들 경쟁이 확 떨어져요. 마치 이런 경우처럼요. 실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볼까요? 요거는 국민대 사례입니다. 국민대의 빅데이터 경영 통계, 빅데이터 뭔가 그럴듯하죠. 경영 정보, 이건 조금 이름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한 학생들 보니까요, 빅데이터 경영 지원할 때는 수능 최저 통과한 비율이 85%, 경영 정보는 41%, 합격선이 평균 1.5, 2.4, 0.5등급 차이 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경영과는요, 대학 들어가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거고, 경영 정보과는 그냥 무슨 경영학과와 관련된 무슨 정보나 제공하는 이런 보조 역할을 하는 쪽에 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빅데이터 경영 통계든 경영 정보든 내내 경영학의 일부가 되니까 들어가서 자기가 관심 갖는 거에 따라 다른데 진입 장벽이 다릅니다. 즉 가성비를 고려한, 즉 친구들이 다른 지원자들이 경쟁자들이 많이 지원하는 모집단위보다는
선호도가 다소 떨어져도 들어가서 내가 공부하는 거 다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학과들은 여러분들 꼭 살펴봐야 됩니다. 즉 그냥 수학과 갈래요, 생물학과 갈래요가 아니라 내내 수학이 좋아서 생명과학이 좋아서 대학 가서도 그런 공부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이와 같이 앞에서 그 수시 전형 지원에 앞서서 여러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형별로 어떻게 선택하고 또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당연히 계시죠. 지금 3학년 학부모님들이고 또 3학년 학생들은 당연히 학생교과 전형, 종합전형, 학생교과 전형은 전교권을 학생들이 가고요. 종합전형은요 비교과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물론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요. 근데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를 본다면은 꼭 내신 성적이 반드시 좋아야 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상명대 사례를 보면요. 상명대 영어교육과는 물론 전남대 영어교육과만큼은 안 됩니다만은 서울에서는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사범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교과 전형으로 상명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2년 전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작년 아닙니다. 2년 전에 합격자 평균 중간 정도 되는 성적 21명 중에서 한 10등 되는 애들은요 내신 2등급 이내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75% 합격자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약 14등, 15등 되는 애들도 2등급 초반대가 됐어요. 근데요 75% 아래쪽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러니까 2등급 초반 정도는 돼야지 합격인데 합격자 끝자락 점수는 4등급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6대1이 안 되는 경쟁률이면서 수능 최저율이 지금 높은데 그러니까 보통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요 한 50%, 60%밖에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최저 경쟁률의 반 정도밖에 실질 경쟁률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보험적 성격으로 안전장치로 이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 때문에 복수 합격자들이 다수 모여 있어서 그 학생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추가 합격 발표를 하다 보니까 충원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경쟁률이 6대1이 안 되는 경우는요 실질 경쟁률이 3대1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충원율이 100%에서 200% 정도 감안한다면은 내신 성적이 다소 낮아도 하나 정도, 그러니까 6개 중에 하나 정도는 내신 성적이 다소 낮아도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의 교과 전형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원자들보다 학생부가 한 등급 이상 낮아도 합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수능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6번의 기회 중에서 하나 정도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다소 등급이 다소 낮아도 이러한 사례로 하나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것처럼 수능 최저의 기준을 먼저 봐야 되겠죠. 수능 최저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당연히 그건 관건입니다. 수능 최저 충족 못 시키면 어차피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에는 합격선이 이렇게 푹 꺼지는 현상들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을 때 이렇게 합격선이 다소 낮아지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꼭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별 평가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전년도 합격자 성적을 분포, 3포도로 나타내는 겁니다. 파란, 가로축은 학생부 교과 등급, 세로축은 수능 등급인데요. 이 표에서 빨간색으로 X 표시한 거는 지원자 중에서 불합격자, 파란색은 지원자 중에서 합격한 성적입니다. 그럼 여기 놓고 보면요. 여기 2.5등급을 기준으로 봅시다. 2.5등급을 기준으로 보면은 2등급 이내, 1등급 대들도 불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2.5등급 뒤에 3.5등급까지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 대학은요 내신
2등급에서 3등급 되는 2등급 중반 정도가 53%, 그러면은 여기는 뭐 한 2.5등급 정도 합격해요라고 할 때 2.5등급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2.5등급 언저리 정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1등급이 나이가 떨어질 수 있고 3등급이 나이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학종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적어도 공정 불공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격 불합격의 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무엇일까? 바로 서류평가 과정이에요. 평가 과정 이해되죠. 서류평가 과정의 일부 어떤 학교의 서류평가 화면입니다. 학생 성적을 검색해서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요거는 내신 등급입니다. 근데 위에 보면요,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이 학교는 추천서가 없는 대학이고 올해는 뭐 대부분 추천서가 없죠. 그럼 이렇게 교과, 비교과, 자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싶은 항목을 평가하는 게 대학의 평가 방식이지, 학교생을 이렇게 1페이지부터 쭉 넘기면서 끝까지 보고 평가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럼 학생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가 많습니다. 그럼 20분 정도 내에 서류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서류를 다 읽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 그럼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결국 기본은 학업 역량입니다.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실적 평가가 아니라 역량 평가다. 그럼 역량 평가는 어떻게 해요? 횡단 평가, 내지는 연결 고리 방식을 이용하는 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들이 요즘 양파 많이 나오죠. 양파가 사왔는데 썩었는지를 알고 싶어요. 하나하나 까는 시간과 칼로 딱 잘라서 보는 시간 확 차이 나죠. 그럼 칼로 딱 잘라보면요, 겉면 가운데 속까지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를 앞에부터 읽어나가면서 보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화면에서 자기소개, 여기는 교과로 되어 있지만요, 교과 클릭해서 비교과 클릭해 들어가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다시 그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 클릭해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횡단평가 내지는 연결고리를 활용한 이런 평가 방식을 이해하자. 대학에서 평가하는 방식에서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합니다. 학생이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라고 했을 때 그 우수한 학업 역량은 어떤 그 경험을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학생이 자기가 잘하는 거를, 아는 지식을 얼마나 활용해 봤느냐라는 것과 모르는 걸 어떻게 탐구해 봤느냐, 말이 좀 어렵죠. 좀 이런 겁니다. 즉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학교 활동 곳곳의 이런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내신 등급도 들어가지만 교과 등급, 그 다음에 세부년 특기상, 수상기록, 동아리, 독서, 행동 특성 및 종합기록 여러 가지가 있고, 즉 잘하는 거를 이렇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곳곳에 뭔가 활용해 본 경우. 왜 활용이 필요할까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 역량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모르는 지식을 탐구해봤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잘 모르는 거를 찾아볼 때, 물론 문제 풀 때 모르는 건 뒤에 답을 찾지만은요, 발표 수업한다, 동아리에서 토론한다, 그럼 토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발표를 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면은 그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즉 출발 자체는 왜 그거를 하게 됐느냐는 호기심에서 그거를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자기주도적인 모습으로 몸을 사상한다. 여기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독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은 PPT 발표 수업을 했다면 PPT 이런 주제로 발표, 실적을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발표를 위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책, 논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지어 테드 강의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주제를 위해서 이런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발표했다. 그게 바로 모르는지를 탐구해본 과정.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공부 경험이지만 대학에서는요, 학문을 탐구하는 태도.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을 선발할까요? 공부를 잘한 학생은 교과전형으로 뽑습니다. 이 친구의 내신 성적과 활동 모습으로
모습을 봤을 때 대학 들어서 공부를 잘할 나이겠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지가 모르는 거 나올 때 스스로 찾아서 논문도 쓰고 스스로 찾아서 발표 준비도 하고 그럴 역량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측면에서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 사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바로 넓고 깊게 공부한 경험이란 이 추상적인 용어는 이렇게 넓고 깊게라는 그런 표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봤느냐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자들은 쫙 봤을 때 그 학생이 얼마나 깊고 넓게 공부했느냐를 몇 가지 보면 어디서요? 등급, 세트, 독서, 동아리, 수상 이런 정도 중심으로 일단 학업 역량을 본다면 쉽게 평가가 가능하죠. 쉽게 말하면 정리하면 이렇게 교과 등급이 우수한 친구라고 한다면요 등급의 우수함은 교과 세특이나 동아리나 독서나 행특이나 곳곳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즉 연결고리를 통해서 역량을 확정시켜 나간 경험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담아야 되고 그거를 자기소개에 담아야 됩니다. 그럼 자기소개서라는 건요 잘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잘 설명하려고 하면 됩니다. 즉 평가의 중심은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따라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평가할 때 거기에 그 활동의 과정과 동기와 과정과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게 자소서다. 즉 학교생활 기록부는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 기록부 소개서지 자기소개서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요 질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가야 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학생부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네 번째, 4개 항목이 별개간이 유기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거꾸로 그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아쉬워하는 얘기를 거꾸로 표현한 겁니다. 서류평가부서 사정관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자기소개서를 4명이 썼을까?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4번 항목이 다른데 물론 4번 항목이 없는 대학도 있긴 하지만요. 4개 항목을 마치 4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더라. 그렇다고 표절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4개 항목이 별개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항목의 관계성이 더한 예를 들어 1번 학업의 기능 고교 재학 중에 학업의 기능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공부해본 경험. 두 번째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가지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교내 활동. 세 번째 배려 나눔사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배려한 사례. 그 다음에 4번 지원 동기. 그러니까 공부해본 경험, 활동해본 경험, 봉사해본 경험, 지원 동기가 사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왜요? 제가 이런 동기로 해서 저는 대학에 가서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이런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제가 공부해본 경험은 1번이고요. 또 활동을 통해서 쌓은 역량 2번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공부 말고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제가 공동체에서 어떤 걸 느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건 4번입니다. 3번에 있습니다. 즉 모집단위 관련을 바탕 속에서 공부해본 거, 활동해본 거 이렇게 써나가야 되는데 1번 공부해서 성적 올려봤어요. 2번 전교회장 활동해봤어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즉 4개 항목이 어디부터 지원 동기를 바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바로 그겁니다. 일단은 문항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미 자기소개서 어느 정도 쓰셨겠죠. 2학년 때도 썼고 그 다음에 그 1학기 때 개학하기 5월 20일 개학하기 이전에도 어느 정도 써봤겠죠. 근데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보시죠. 고교 재학 중 학업의 기를 노력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써라고 하면 기울인 노력이라고 한다. 여기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습 경험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고요.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이런 식의 얄팍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학문하는 태도를 갖췄다.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즉 노력을 통해서 키운 역량을 보여줘야 되죠. 여기서는요. 결국 3등급의 성적을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을 얻었습니다. 이런
톤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결국 공부해본 경험이긴 하지만 공부하는데 나만의 방법으로 이뤄내는 방법을 통해서 대학에 가서 이렇게 공부한 분들을 알게 된다. 즉, 중요한 거는 수업에서의 호기심을 내 스스로 이렇게 충족시켜 나가는 경험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걸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으로 가야지 성적 올린 경험이 아닙니다. 교과 성적 오른 이야기가 아니라 모집단위 관련 교과, 그러니까 자연계는 수학, 과학일 거고 인문계는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등 이렇게 교과 관련된 거를 바탕으로 하되 그 심화된 활동의 모습 경험을 써줘야 돼요. 두 번째는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여기서 중요한 건 의미를 뒀다. 왜 의미를 뒀냐고요. 모집단위와 관련을 여기서 심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과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세 가지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합쳐서 삼시세끼라고 하죠. 삼시세끼라는 표현에는 아침, 점심, 저녁이란 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 가지라는 의미는 학교 활동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세 가지가 나열된다는 것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공에 대한 열정이 나는 커졌다는 쪽으로. 이때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은 독서나 동아리나 이런 활동들. 즉, 독서나 동아리나 주변 활동을 다양하게 하면서 전공에 대한 열정을 키울 수 있었다지 전교 회장했어요. 잘했죠. 그런 자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에서 배우고 느낀 점에서 배려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여기서는 사실 세 번째 자기소개서 항목이 평가 과정이 평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평가 비중이 좀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공동체 의식. 이거 쉽게 써나가면 됩니다. 가장 담담한 어떻게 저는 사실 공부 쪽으로만 집중했었는데 학급의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이런 걸 하다 보니까요. 서로 어울려서 나만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어울려서 연합된 이런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서 하는 활동들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거를요 구체적으로 써주면 됩니다. 당연히 지원분들이 그런 분들이 준비했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성적대별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지역별로 대학이 필요하겠죠. 지역별로.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일정 수준의 대학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소재 대학을 갈 거라서 일단은 지역별로 대학을 분류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학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정시에서 선호한 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한대 이렇게 어떤 그 선호도를 생각한다면 연대, 고대 안 되면 성대, 한대 쓰고요. 이런 그 정시의 서열 개념과 수시에서의 그런 서열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작년 정시에 기계공학부 지원 가능한 점수를 서울시 교육청 배치 참고점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 참고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 정도 점수 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지원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참고점 자료인데,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선호도 순서 대학을 좀 나열해봤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중앙대, 경희대, 홍대 쭉 나열해봤는데, 기계공학과 보면요, 396, 386, 382, 370, 360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선호도와 지원 가능한 점수가 거의 일치하죠. 합격선이 이것과 똑같이 일치하진 않아요. 대학마다 조합하는 점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정시에서는 선호하는 대학 순서들이 뭔가 지원 가능한 점수가 있겠네. 근데 이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표본 점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기계공학부만 쭉 뽑아봤어요. 그리고 합격자의 내신 성적을 75% 선으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표본 자료입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연대, 고대가 이렇게 정시 같은 순위는 아니고요. 그룹 내에서 순위가 바뀌는 게 보이고요. 또 중앙대, 경희대, 서강대, 성대,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이런 선호도 순서가 보통 정시에서는 있는데, 근데
서강대보다 중앙대 기계공학부 합격선이 높은 것처럼 추정이 되고요. 또 어떤 경우 서강대는요, 이렇게 동국대보다 아래쪽에 합격선이, 즉 서강대 학업평은 서강대 종합평보다 높기는 하지만은 중앙대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대학교 고대와 송대, 중대, 경대 이렇게 그룹은 지어질 수 있지만은 대학에 따라서, 즉 대학의 전형 요소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룹을 짓는 게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대학을 하나하나 선호도 순서대로 나열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합격선과 달라질 수 있다. 일단은 학교 선생님과 상의해서 일단 융목평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정시 지원 가능한 100분위, 여기서 100분위는 국어, 수학, 탐구 평균으로 정리를 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건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봐야 되고요. 일단은 융목평 결과와 그 다음에 9월 16일 날 실시되는 구모평 결과를 참고해서 9월 23일 날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시 지원 가능한 걸 먼저 찾아보고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선생님이 정리한 자료는 그룹대별로, 선호도가 높은 그룹대별로 1그룹, 2그룹, 3그룹을 한번 나눠보자고요. 물론 1그룹은 흔히 말하는 최상위권 서연도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서성한 그룹인데 이거를 서연도 서성한 그룹 이렇게 따지지 말고 3개, 4개, 5개 정도씩 뭔가 그룹이 지어지는, 선호도가 그룹이 지어진 대학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그 다음에 종합전형, 논술전형을 같이 비교해 보는 겁니다. 왜 이런 표가 필요한가 하면요, 어차피 수시에서는 정시처럼 그렇게 그 선호도 순서대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서성한 스카이 쪽 가고 싶어요. 내지는 저는 중경외시까지는 꼭 가고 싶습니다. 중경외시가 안 되면은 저는 전대 갈 겁니다. 내지는 중경외시는 아니어도 건대, 동대까지는 내가 서울로 가고 안 되면은 전남대 가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선호도 그룹이 분명히 있죠. 따라서 이런 선호도 그룹을 짓는 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같이 섞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논술 준비 안 하고요. 저는 교과 너무 성적이 너무 그렇게 안 되고요. 저는 종합전형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논술 전형을 빼고라도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을 적절하게 같이 섞어서 종합전형 중심이어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교과전형을 쓸 것, 내지는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은 대학을 쓴다면은 교과전형을 확 낮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빈칸이 있는 건 전형이 없는 거고요. 요거 설명드릴게요. 여기 고사 시기 후 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대학별 고사, 학생부 교과전 면접이겠죠. 면접이 수능 후에 있다, 수능 전에 있다. 이와야 돼, 주의해야 되죠. 왜요? 성적이 연대, 고대, 서강대 정도 정시에서 왔다 갔다 해. 근데 혹시 몰라서 이화여대까지는 써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화여대는 면접이 수능 전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수능 전에 면접을 치른다는 얘기는 수능에서 내가 점수가 잘 나왔을 때 거부할 방법이 없죠. 흔히 말하는 게 이게 수시 납치라는 겁니다. 여기 한양대는 아예 수능 최저 면접 자체가 없어서 빈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난 자체는 전형이 없는 거고요. 여기에 전형이 있는데 빈칸은 그 해당하는 요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이 수능 전인지 후인지, 두 번째는 수능 최저 기준이 얼마인지, 여기에 슬러시, 그래서 고대 세계하고 슬러시 6 하면은 슬러시 앞쪽 인근 슬러시 뒤쪽, 세 번째는 탐구 수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중상위권 대학일수록요, 수능 최저 기준은 당연히 높습니다. 그런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영역 중에서 우리 재학생들이 등급 따기 어려운 게 탐구 과목이에요. 왜요? 탐구 쉽잖아요. 쉬워요. 탐구의 특징, 원점수 받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등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는요, 국어나 수학은 영어도 그렇죠. 보통 90점 안팎이면은 1등급 됩니다. 수학은 92점에 1등급 형성되는 게 보통이고, 아주 어렵다면 89점입니다. 88점이요. 그러면은 결국 90점, 그러니까 90점 따지면, 90점 기준하면 3점짜리 3개 틀려도
1등급은 어느 정도 된다. 탐구는요. 하나 틀리면 2등급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 틀리면 3등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구는 원점수 받기는 쉽지만 등급 받기 어렵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 탐구 2개인지 하나인지, 여기에 중앙대는 인문은 탐구 2개 평균, 자연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끝에다가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참고하기 편하게 전년도 합격자 내신 75% 서는데 요거는 꼭 주의하십시오. 대학 발표 자료가 아니라 합격자 표본 입결 자료를 참고한 겁니다. 근데 표본 입결 자료와 대학 발표 자료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주의하실 것. 이런 자료를 활용하실 때 이 점수가 안 되니까 지원 못한다. 내지는 요 점수니까 지원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죠. 전년도 합격 자료는 지원 참고 자료일 뿐이지 경쟁률과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는 서류평가에 따라서 0.5등급 내지 1등급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인문계는 2.5등급, 자연계는 2.1등급 정도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0.5등급이나 1등급은 더해도 합격할 수 있고 빼도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1.5등급이 가서 불합격하기도 하고요. 경희대 3등급이 가서 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희대 2등급 중반대 애들이 비교적 많아.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내 서류가 그만해요. 보통 평균 정도 돼요라고 한다면 이 자료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즉 합격자 평균이 2.5등급인데 내가 3.5등급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아이들보다 내신 성적은 밀려도 역량이 그만큼 비교과가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일단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형을 다 나열했는데 요거를 분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 학업 우수형과 계열적합형은 똑같이 학생부 종합인데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고려대는 특기자 전형이 거의 폐지 단계로 오면서 이 학생부 종합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특기자 전형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형은 교과 성적이 40% 정량적으로 반영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2배로 늘었습니다만은 면접이 수능 전입니다. 사실 연대야 수능 전에 내서 되면 되지 혹시라도 수능 잘 보고 서울대 가느냐 사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접 전후도 봐야 되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 수능 1차, 2차가 있는 거는 2차 2차 평가에서 똑같습니다만은 2차는 자기소개서를 수능 이후에 내니까 수시 납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들은 우리 학부모님께서 구별해 보시는데 저는 여기서 교과 종합 논술을 같이 섞어 써야 되고 여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2대나 한대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게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극상층이어야 되기 때문에 바탕이 되는 보험 성격이 안 됩니다만요. 그러나 중앙대나 시립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교과 전형인 경우는 여기를 쓰되 여기를 걸쳐 쓰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그 아래쪽에서도 역시 같은 방법을 제시했는데 사실 여기 광주전을 꺼내서 이쪽 국민대 광운대 쪽보다는 아무래도 건대 동대 이쪽 4그룹까지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지역 거점 국립대 전남대나 그 주변에 있는 전북대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건대 동대 홍대 여기를 4그룹으로 묶어봤고 국민대 광운대 세종대 사실 여기가 서울에 있는 거의 중위권대가 끝자락입니다. 여대라면은 이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은 방식 정리했는데 아까 건국대 동국대가 경쟁률이 높다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즉 1그룹대에서 건국대까지는 안 가죠. 그렇지만은 2그룹, 3그룹 대 쓰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쓸 수 있죠. 또 국민대, 경기대, 여대 쓰는 라인이 좀 높여 쓴다 여기가 되죠. 그래서 이쪽 건대 동국대는요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가운데쯤.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 거의 앞부분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국민대, 광운대, 서울시내 중위권 20개 대학, 25개 대학의 이런 중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교과 전형 경쟁이 높아졌다고 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이쪽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도 위에서
여기에 이쪽 3그룹과 4그룹의 학생 종합전형에 지원한 친구들이 여기를 안전장치를 쓰는 경향성들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일단 1, 2그룹 때에서는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고대와 이쪽을 주목해야 될 거고요. 여기 성대는 위 그룹과 아래 그룹이 같은 그룹이라는 말을 드리려고. 무슨 말씀인가면요. 서연고, 서성환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서강대, 성대, 한대 이 그룹은 1그룹과 같은 지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대가 정시에서는 연대급대보다 아래일 수 있지만 수시에서 절대 아래가 아니라는 거죠. 즉 1, 2그룹 때 같은 그룹 때, 2, 3그룹 때 같은 그룹 때 결국 여기는 통으로 물론 1그룹과 3그룹은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원 단계에서 저는 그래서 중앙대 실제 아까 중앙대 교과 전형의 경쟁이 높았습니다. 앞에 거 돌려보십시오. 그럼 중앙대 교과 전형이요 2등급 3개가 있어야 됩니다. 3개가 6입니다. 작년은 3개가 5였고요. 그러면은 3개가 6이라는 수능 최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높은 이유는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는 바로 보험적 성격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쓰는 친구들은 여기 쓰는 서류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이거 수능 최저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실 종합전형에 학생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학생 종합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과전형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쪽을 소신껏 지원하는 전략 학교 간의 차이는 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 2그룹 때 내지는 2, 3그룹 때는 동일 인재 풀이라고 하는 거 수능 최저 기준 꼭 확인하는 것,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사실 2그룹 때는 2등급 이내 성적 애들이 많고요. 여기는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중반대에서 3등급까지 3등급 중반대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등급 때 여기는 2, 3등급 때들이 주로 쓰는데 이쪽 논술 전형은요 3등급에서 4등급 때들이 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내지는 이쪽에 지원하면서 논술 전형을 연대나 성대 쓰겠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의 지원 특징은요 대학을 먼저 정해놔요. 대학을 정해놓고 저는 논술 여기 쓰려고 절대 그게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 예. 일단 논술 전형은 대학마다 그 일정이 다르다는 것들도 먼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출제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계 친구에 나는 수학을 잘 못해요 라고 하는데 수학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립대 지원한다. 연대는 모든 전형의 그 수리 논술의 통계 같이 나오지만요. 한양대는 일부만 나오고 중앙대는 경영 경제 쪽만 수리가 20% 반영되기 때문에 출제되기 때문에 경희대는 사회 계열만 통계가 나오고 즉 수학 싫어하는 인문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범위를 봐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탐 2가 포함되는 대학이 있고 포함이 안 되는 대학이 있고요. 또 전체 그 점수 중에서 과학이 30%, 50%. 성대는 수학 과학이 똑같이 50%라는 얘기죠. 여기는 과학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낮은 수도 있고. 건국대 같은 경우는 30%니까 상대적으로 낮죠. 이걸 구별해 봐야 돼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심합니다. 자연계 그냥 뭐 수학 가형이라고 하지만은요. 안 그래요. 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건국대는요. 미적분은 통계죠. 수일, 미적, 학통은 나오지만요. 수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그 다소 범위가 줄죠. 반면에 서울여대는 과학 논술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원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요. 항공대를 지원해볼 만하죠. 항공대는 공대는 물론 이렇게 대부분에 대해서 수학 가형 출제입니다만은 이쪽에 항공 물류 쪽에서는요. 수학 가형이 아니라 미적이 없어요. 수일, 수일, 학통 이거 수학 나형 시험법입니다. 그리고 인문 논술 한 문제 출제됩니다. 즉 이렇게 범위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같은 경우에도 그 보셔야 되는 게 이쪽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그 논술의 유형도 살펴서 같이 지원을 해야 되고요. 1, 2그룹 때를 제외하고서 3그룹, 4그룹 즉 중경, 외시 이쪽 그룹에서 건대, 동대
그 다음에 국민대, 광우대 여기까지 쓰는 경우도 아무래도 여기에 경희대, 중대 이쪽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건대, 동대 학생부 종합전형 사실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지원하고요. 경희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3그룹 때는 1등급 후반 때부터 2등급 때 주로 많고 2등급, 3등급 때들이 많고 여기도 결국 2등급, 3등급 때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2그룹 때에서도 꼭 5그룹에 있는 국민대, 그 다음에 숭실대 이쪽 교과 전형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커스터는 다소 낮아질 수 있죠. 근데 사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쟁이 너무 높아지면서 합격선이 너무 높아서 사실 이런 그런 안전장치 보험으로서의 보험적 성격의 지원으로서는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만 국민대 아래쪽에 숭실대 그 아래쪽에 서울의 상명대까지도 해봐야 됩니다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거겠죠. 그러면요 차라리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 저 그냥 경희대 쓰고 건대 쓰고 동국대 쓰고 이런 전략이 아니라 경희대나 중앙대, 건국대 합격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교과 전형을 쓰거나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아예 이 아래쪽을 같이 걸쳐 쓰는 전략 즉 레인지를 넓히는 전략이 꼭 필요하고 이때 레인지를 넓히는 전략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하는 방법 홍익대 같은 경우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예를 들어서 뭐 건대, 동대, 경희대 이렇게 쓸 때도 오히려 홍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면요 이렇게 3개 합 얼마 되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은요 30%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대1 경쟁률이 3대1 되는 경쟁률은 이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하자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레인지를 넓히자라고 하는 쪽에서 선생님은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싶어요. 4그룹 때, 5그룹 때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요거는 표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여학생들인 경우는 만약에 이쪽에 건대, 국민대 쪽 지원한다면 이 여대 라인에 교과 전형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왜냐면 여기는 교과 전형이 다 개설되어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 3등급, 4등급 합 6,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하는 전략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이런 출제 경위와 출제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역거점 국립대에서도 전남대 쪽을 쭉 보니까요. 아까 그 경희대처럼 중앙대처럼요. 사실 사범대가 뭐 컷이 높다 이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2년간 경쟁률이 낮은 그러니까 합격선이 낮은 학과들도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이쪽 전기, 수교, 간호 쪽은 선호도가 높고 아래쪽에 이쪽 학과들은 선호도가 낮은 즉 거점 국립대에서도 이렇게 학과에 따라서 확실하게 합격선이 높고 낮은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들고요. 전남대 교과도 역시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는 걸 아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과 전형인 경우는요, 경쟁률이 높고 낮은 거에 일관성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3년간의 경쟁률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비교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다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에도 이쪽 독일 언어 문화학과, 불어 불문학과가 선호도가 높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격의 가능성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빨간색은 2019년, 파란색은 2020년 경쟁률을 보면은 오르내림이 심합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전남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전년도 경쟁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선호도에 따라서 나오는 건 크게 아니다라고 찾아봤고요. 그런데 경쟁률이 움직이지 않는 학과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 경영, 정예, 불어 여기는요. 불어는 그냥 계속 높아요. 근데 여기 영어교육은 사실 전남대 영어교육이나 경영학과는 선생님이 서울에 있어도 그 어떤 그 선호도나 합격선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경쟁률이 흔들리지 않는 높든지 간에 낮든지 간에 경쟁률이 흔들리지 않는 데도 있고 양쪽 사이드는
경쟁률의 흔들림이 참 심한 편이죠. 그러니까 눈치 싸움이 인문 쪽에서 심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집단의 경쟁률 변화가 심합니다. 눈치 싸움이 심하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연계 쪽도 자연계는 모집 단위가 많아서 공학과 비공학을 구별해 봤더니 인문계보다 경쟁이 높은데요. 너무 심하죠. 오르내림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도 역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경쟁률과 선호도는 또 여기에 지역 시스템이나 건축 이거는 사실 선호도가 낮은 데입니다. 근데 경쟁이 높아요. 그래서 선호도와 경쟁률이 일치하지는 않고 인문보다 경쟁률이 다소 높지만 뭐 전체적 경쟁이 높지는 않고 어쨌든 이런 경쟁률의 변화가 해마다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 공학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흔들리지 않는 학과들 여기는 비교적 경쟁률의 변화가 적고요. 나머지 양쪽은 경쟁률이 빨간색 2019년, 파란색 2020년 경쟁률 변화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경쟁률 변화가 심한 모집 단위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이렇게 높든지 경쟁률이 낮든지 간에 이런 변화가 덜한 학과들. 그래서 이거는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요. 공학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도 경쟁률의 변화가 심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싸움이 심한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 경쟁률이 높다라고 인기 있는 학과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합격을 전제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거점 국립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는 최소한 3년치의 경쟁률과 3년치 입결과 이런 것들 분석하지 않고서 전년에 이랬어요라는 것 갖고는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경쟁률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집 단위도 있어요. 이렇게 높고 낮은 것과 상관없이 경쟁률 변화가 크지 않은 모집 단위와 이런 모집 단위나 저쪽 생활복잡한 경쟁률 변화가 심한 모집 단위들이 구별되는 거 꼭 살펴보십시오. 긴 시간 들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은 아직 낮추지 마십시오. 지원 단계에서 6개 모두 다 성적이 안 돼서 낮춰요라는 전략보다는요, 갈 수 있는 대학을 더 늘리는 전략입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은 3년간 가고 싶은 대학을 정말 노력해왔죠. 근데 성적이 안 돼요라고 해서 점수 맞춰 쓴다면은 더 이상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6개 중에 한두 개는 쓰고 싶은 대학 쓰셔도 됩니다. 대신 갈 수 있는 대학은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전형, 즉 정시가 확실히 갈 수 있어라면 안 써도 되고요. 정시가 안 되면 교과 전형으로 확 낮춰서 쓰고 가고 싶은 대학을 종합이나 논술이든 이렇게 쓰는 방법들. 그래서 합격 가능성 높이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수능 최저 기준 활용 안 하면 힘듭니다. 근데 그래요. 아니 뭐 수능이 잘 안 나오는데 안 나오더라도 안 나오는 수준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은 합격선이 확 낮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교과 전형인 경우는 합격선이 75%까지는 비슷하지만 80, 90대로 확 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끝까지 준비해야 되고요. 모집단이 아까 비슷한 모집단위 중에서 선호도가 다소 낮은 경우는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레인지를 넓히는 전략들. 이제 남은 기간에서 이제 그 8월에서 9월 16일 날 모평이 있습니다. 구모평 보고요. 그날이 바로 학생부 마감일인데 수시원서 접수는 바로 그 다음 주입니다. 따라서 모평 보고 모평 가채점 결과는 보통 한 이틀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일날 시험 치죠. 금요일날은 자료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갖고 계세요. 금요일날 남아서 상담하고 주말에 집에서 상담하고 회의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준비. 그래서 일주일간의 준비 꼭 하도록 하고요. 서울시 교육청 들어오시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학생, 학부모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면요, 무료로 회원 가입하면은
자료를 다 볼 수 있는데 어떤 자료냐면 성적을 입력하면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수능제도 충족하는 대학 합불 사례 대학 관련 정보도 쭉 나옵니다. 이 온라인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대폭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먼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 근데 이게 좀 단점은 서울 경기 쪽에 자료는 많지만은 왜요? 서울시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 자료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쪽 자료를 통해서 먼저 스스로 지원 가능권을 충분히 찾아보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면은 선생님과의 상담이 훨씬 밀도 있게 짜임새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자료를 활용해 보시고요. 그 이외에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대학 진학정보에 오면은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고 오랫동안 꿈꿔온 대학을 꼭 합격하는 그런 합격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